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고 예외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모든 예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익셉션을 상속받은 거죠. 자, 근데 익셉션에서 바로 상속받은 거를 우리는 일반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으로부터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 중에서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상속받으면, 이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으면 실행 예외라고 했었었죠.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의 차이점은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예외 클래스를 생성할 때 나는 문법적으로 체크를 하는 일반 예외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익셉션을 상속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문법적으로 체크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실행 예외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 예외도 만들 수가 있고 실행 예외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거를 상속해서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성자는 2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만드셔야 되고요. 자,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exception을 상속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반 예외 클래스가 되겠죠. 내가 만든 일반 예외 클래스가 될 거고요.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실행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행 예외를 만들었던 일반 예외를 만들었던 반드시 생성자는 최소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본 생성자고요. 하나는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인데 이 문자열에서 예외 메시지가 저장이 돼요. 자, 그 문자열에서 예외 메시지를 저장시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생성자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생성자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생성자를 2개 만들었으니까 객체 만드는 방법도 2개겠죠. 우리가 객체 만들 때 거의 90%가 AA는 UA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똑같은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my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AA는 UA 형태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생성자가 2개니까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 하나는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를 호출한 건데 그 문자열에 바로 예외 메시지가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예외 객체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my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외였었죠. 자, 반면에 my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 예외가 되는 거겠죠. 자, 어차피 생성자는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스텝 1에서 클래스를 정의했고 스텝 2에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외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예외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가 있죠. 앞에서 지금 M1, M2, M2 또는 뭐 MRE1, MRE2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를 던지는 겁니다. S가 없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throws라고 하는 거는 예외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호출한 메소드로 예외를 전가할 때는 throw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 거고요. 메소드 뒤에 붙이는 거. 예외를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발생시키겠다. 예외를 던지겠다. 정확하게 던진다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던지는 거냐면 JVM한테 던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JVM한테 예외를 땅 하고 던지겠다라고 하는 throw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대로 그 예외 객체를 만든 것들을 던지는 게 JVM한테 던지는 그 키워드가 바로 throw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객체 2개 만들었죠. 그러면 내가 throw me1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에 이 시점에 예외가 발생합니다. me1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me2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객체를 보내도 되지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을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이거는 throw에 관련된 문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일 거예요. 자, 이렇게 참조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new 키워드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런타임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객체의 이름만 다른 거고요. 타임만 다른 겁니다.
자, 다만 왼쪽은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반 예외고 오른쪽은 실행 예외이기 때문에 왼쪽은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발생시켰으니까 이때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오류를 발생할 거고요.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류라고 하는 거 앞에 다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써주세요. 이게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줄이 거지냐 거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컴파일이 되냐 컴파일 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것을 예외 처리의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예외를 전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예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BCD1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BCD1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ABC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ABC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안에 딱 들어다 봤더니 ABC1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는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숫자 값이, 넘버 값이 70보다 크면 정상 동작이라고 하고요. 70보다 작으면 throw new exception. 다시 말해서 예외를 발생시켜라. my exception이니까 내가 만든 예외를 발생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넘버가 70보다 큰 경우에 숫자가 온다고 한다면 정상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row라고 하는 요 코드는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캐치도 실행되지 않을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65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65라고 하는 값을 땅 하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if문에서 if가 거짓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throw라고 하는 new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럼 이 코드에서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건 일반 예외잖아요. 이 시점에서 일반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오류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try catch 구문을 삭제한다면 여기서는 여기 밑에 빨간 줄 거지면서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뭐 참고로 잠깐 얘기하지만 만약에 new my exception이 아니라 new my rt exception, 다시 말해서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내가 만든 예외를 여기서 던지게 되면 그때는 try catch 구문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는. 하지만 실행시키다 보면 죽겠죠. 예외 처리 안 하게 되면.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try catch 구문을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65를 집어넣었으니까 실제로 예외가 발생을 했죠. 예외가 발생을 했으면 throw 이 예외를 던져라 라고 지금 여기 던졌단 말이죠. 그럼 던지면 누구한테 던진다고 했었었죠? throw를 던져서 받는 놈이 누구냐면 JV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JVM한테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냐면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도착을 해요. 그럼 JVM이라고 하는 것은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놈의 객체를 만들죠. 이거의 객체를 만들어요. 야구공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야구공, 이 my exception을 받을 수 있는 객체 캐처한테, 이걸 받을 수 있는 캐처한테 던집니다. 자, 여기 지금 my exception을 받을 수 있는 캐처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놈한테 받겠죠. 트라이 캐치 구문 캐치들 중에서 이거 받을 수 있는 놈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예외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외가 처리가 되면 실제로 여기 코드 안에는 예외 처리 구문이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캐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예외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외 처리다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BC2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메소드에서 throw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그 예외를 전가시켰습니다. 만약에 70보다 크면 정상 동작하지만 70보다 작으면은 지금 이 시점에 예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를 발생하고 더군다나 일반 예외라서 트라이 캐치 구문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그걸 자기가 하지 않고요. 자기를 호출한 메서드로 지금 전가를 시킨 거죠. 그러면 이 BCD2라고 하는 메서드에서는 ABC2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데 이 BCD2라고 하는 메서드가 결국에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 ABC2라고 하는 게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놈이 my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가능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y exception 처리를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똑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예외 처리를 try catch로 직접 해줘도 되고 아니면 예외를 전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직접 만든 예외 객체를 던져서 예외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왜 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 중에 몇 가지 종류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0분의 1 예외죠. 이 예외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10a라고 하는 이 글자를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숫자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예외들은 당연히 다 자바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숫자가 70보다 클 때 발생하는 예외는 자바에 당연히 정의가 되어지지 않겠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보다 크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예외는 이미 정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자바에서 뭘 쓸지 알고 미리 정의를 해놔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경우처럼 이 경우는 이 예외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넘버 값이 7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가 발생하는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이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지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생성자를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는 기본 생성자고요. 하나는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입니다. 그 문자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자, 실제로는요, 이게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exception과 error라고 하는 모든 클래스는 다 throwable 하는 클래스를 상속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외 처음 할 때 상속 구조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throwable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예요. getMessage랑 printStackTrace라고 하는 것은요. 요 두 가지만 메서드만 다른 메서드들도 있지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니까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try라고 하는 캐치 구문을 놓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바로 예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new excep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exception이 JVM으로 가겠죠. 그럼 JVM은 excep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캐치 블록으로 던지겠죠. 받을 수 있는 캐치 블록으로. 얘가 받았습니다. 그때 이 JVM이 객체를 만들 때 그때 예외에 관련된 정보를 객체에다 담아서 보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E라고 하는 얘가 JVM이 넘겨준 E라고 하는 거 안에는 그 발생한 예외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바로 getMessage입니다. getMessage를 찍어보면 널이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만들어서 보냈던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놈은 아무런 메시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코드인데 이번에는 내가 예외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예외 메시지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마찬가지로 얘가 JVM으로 넘어갈 거고요. JVM이 그 객체를 만들어다가 이제 그 객체를 받을 수 있는 캐치블록으로 던지죠. 그때 이 객체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외 메시지라고 하는 이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E라고 하는 걸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get 메시지를 출력해보면 예외 메시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성자를 두 개 만들었었는데 그 생성자 중에서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의 그 스트링 문자열이 하는 역할은 객체 뱃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 객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쓸 때 두 번째 생성자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거예요.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스택입니다. 스택은 순서대로 쌓는 걸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print 출력해라 스택 그 순서대로 프린트 되는 순서대로 쌓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일단 볼게요.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 ABC라는 메서드는 BCD로 호출하고요. BCD라고 하는 메서드는 CD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CD에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지금 예외 처리를 안 했으니까 물론 이건 실행 예외라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오류는 나진 않습니다만 지금 오류 일부러 이렇게 계속
예외가 전가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넘버 포맷 익셉션, 넘버 포맷 익셉션, 넘버 포맷 익셉션 예외를 다시 전가를 시켰습니다. 메인 함수까지 전가를 시켰어요. 자, 메인 함수까지 예외를 전가시키니까 이제는 ABC라고 하는 것을 호출했던 메인 함수가 넘버 포맷 익셉션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 스로우스라고 하는 놈으로 실제 예외 처리를 너가 해라라고 명시적으로 써놨으니까. 자, 그럼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예외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디예요? CD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실제로 발생을 한 거죠. 하지만 CD라고 하는 것이 예외를 BCD한테 전가했을 거고 BCD가 ABC한테 전가했을 거고 ABC가 다시 메인 함수한테 전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메인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ABC 안에서 얘는 지금 숫자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 트라이 캐치 구문에서 ABC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거예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예외는 JVM한테 갑니다. 자, 그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를 만들어서 야구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캐치한테 받을 수 있는 캐치한테 던집니다. 그럼 그 객체 안에는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 객체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메인 함수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냐면 메인 함수가 ABC를 호출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ABC는 BCD를 호출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BCD는 CD를 호출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CD는 왜 생긴 거냐면 CD 배속에서 파스인트라고 하는 인티저전 파스인트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생긴 거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스인트라고 하는 건 왜 예외가 발생했냐면 그 안에 10a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외가 발생되고 전가되는 과정이 순서대로 스택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직접 예외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바에서 제공하는 예외를 발생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죠. 뭐 0으로 분모가 나눠진다던가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요. 자, 그런데 좀 특수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의한 예외 상황인 경우에 그때 예외를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적을 매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성적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럼 프로그램에서 성적을 입력하는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됐던 관리자가 됐던 누군가가 여기다가 지금 성적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은 0서부터 100점까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만 집어넣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실수로 입력하거나 연산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130 이런 식으로 100보다 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겠지만 자바에서는 어떤 숫자가 음수이거나 어떤 숫자가 100보다 클 때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그런 예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직접 정의해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음수일 때도 100보다 클 때도 각각 내가 이걸 예외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로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의 그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 예제에서는요 각각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점수가 음수인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또 예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그냥 명시적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익셉션이라고 만들어 놨고요. 하나는 오버 익셉션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상속을 보도록 할게요. 익셉션이라고 하는 걸 둘 다 상속을 했습니다. 익셉션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개의 예외가 무슨 예외란 소리죠? 일반 예외란 소리죠. 그럼 일반 예외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체크를 하는 체크드 익셉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마이너스 익셉션이나 오버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놓고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생성자를 두 개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둘 다 일반 예외를 만든 거고요. 일반 예외를 만든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거는
기본 생성자, 둘 다 기본 생성자. 하나는 스트링을 받는 기본 생성자. 이 스트링에는 다 예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트링이 하고 있는 게 예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를 받기 위한 생성자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객체는, 두 가지의 클래스는 모두 다 생성자를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클래스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A라고 하는 것 안에는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서드가 이 예외를 발생시키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고요. 스코어라고 하는 숫자를 받아요. 숫자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0보다 작은지를 비교하고요. 100보다 큰지를 비교합니다. 이것도 저도 아닌 경우를 보고요. 이도 저도 아니,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도 아니고 100보다 크지도 않으면 얘는 정상적인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익셉션이라고 하는 걸 스로우 시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요 if문이 실행될 거고,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외 처리를 일반 예외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실행 예외는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안 난다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익셉션이나 오버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 다 자체가 일반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트라이 캐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스로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신을 호출한 메소드에서 처리하라라고 예외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로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s를 붙였고요. 여기는 스로우입니다. 두 개 알파벳 다르니까 꼭 기억하세요. 전가할 때는 스로우스고요. 예외를 발생시키는 스로우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스코어가 100보다 크면 오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객체를 만들어서 JVM한테 던졌습니다. 자, 이때 생성자는요, 두 번째 생성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성자한테는 예외, 음수값이 입력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집어넣어서 객체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100점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가지고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졌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메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에서는 앞에서 봤던 A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A 클래스 뱃속에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었죠. 이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 그 메소드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85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체크 스코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외를 지금 처리하고, 예외를 전가하고 있죠. 예외를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체크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는 호출한 메소드가 예외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일반 예외니까. 그런데 체크 스코어는 아까 예외를 몇 개 전가를 시켰죠? 기억하시나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예외를 전가했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 예외를 전가했으니까 이 체크 스코어를 호출하는 메소드는 두 가지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캐치 블럭이 두 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체크 스코어를 쓰고 있는데 이 체크 스코어 안에 캐치 블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캐치 블럭이 하나지만 이걸 OR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문법 배우셨죠?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익셉션이 생겨도 오버 익셉션이 생겨도 이 캐치 블럭이 실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캐치 블럭에서 한 거라고는 딱 하나예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get 메시지를 호출한 겁니다. 메시지는 앞에서 아까 객체를 만들어서 던질 때 집어넣었잖아요.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입니다라고 써서 보냈고, 양수인, 100보다 큰 경우에는 100보다 큽니다라고 써서 보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150일 때는 예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외가 어디로 전달이 될 거냐면 JVM한테 땅 하고 전달이 될 거고요. JVM은 150이니까 오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는 걸 알 거고, 그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해다가 캐치 블럭으로 던질 거고요. 그 캐치 블럭에 2에서 get 메시지를 읽으면 동일한 하나의 캐치 구문이지만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뭐 플러스 100보다 클 때는 10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마지막 예외 처리, 그리고 예외에 대한 전가, 그리고 예외에 대한 사용자 정의까지 오면서 이번 챕터에서 배운 거는 사용자 정의에 대한 방법을 배웠어요. 일단은 예외
클래스를 사용자가 정의해야 되는 이유는 자바가 모든 예외 상황에 대해서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어떤 특정 구간 안에 들어갈 때만 정상적인 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어. 물론 이 상황은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자 정의로 예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단계가 3단계가 있었습니다. 스텝 1, 2, 3예요. 첫 번째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exception 또는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생성자 2개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객체 생성해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throw라고 하는 걸 가지고 JVM한테 그 객체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예외가 발생된 이후에 처리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기존의 자바에서 제공하는 예외 처리 방식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를 마지막으로요. 예외 처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